통일을 이야기할 때 통일 방식 방안과 함께 통일 사회, 통일 코리아가 어떤 국가 체제를 가져야 되느냐 하는 데 대한 정치적 구상이 지금까지 전무했다라는 말. 북한이 수용하고 또 합의할 수 있는 그런 방안 또는 그런 체제를 한번 모색해보자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우리는 또 선교수님께서 예. 남북한이 평화를 위해서나 또 통일을 위해서 어떤 그 앞으로 모델을 만들 것인가라는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그동안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남북한이 공식적으로 취해왔던 입장들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에 이제 그 통일 문제에 관해서는 고려민주 연방제라는 이름으로 이 방안을 제시를 해왔는데 이 방안은 겉으로 보면은 특별히 이 연방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연방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특별히 무슨 창안해서 주장한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미국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무슨 캐나다라든지 오래전부터 이거는 실험되어 왔고 또 이미 제도화되어 있는 그런 국가 모델이죠. 미국 같으면 이제 13개 주들이 다 독립된 국가를 이루고 있다가 이거를 통일하자고 할 때 미국의 초기 단계 미국 건국자들이 이제 이 서로 쪼개진 주를 이렇게 하나로 만들려면은 뭐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국가연합, 소위 컨페더레이션, 또 연방체제, 페더레이션 이렇게 이제 그게 그 정치 사상으로 존재해왔고 정치 제도로 이제 최초로 아주 구체적 제도로 정립된 게 미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무슨 우리 지금 한국 사회에서 검기어처럼 된 게 연방제인데 이거는 정말 이건 아주 참 특이한 현상이죠. 사람들의 생각을 막아버리는 그런 문제인데 이게 무슨 합당한 거냐?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북한의 연방제 주장이 저는 대단히 본질적으로 결함이 있는 주장이다. 이 용어를 연방제로 사용했지만은 내용은 두 가지 결함인데 이거는 모든 연방제가의 전제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적인 어떤 절차와 결정 과정을 통해서 국가 권력, 그게 이제 중앙 권력, 지방 권력을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은 전혀 지금 민주적 토대 위에 있지 않다라는 점이고요. 연방을 구성할 때 1+1로 구성할 거냐라는 문제인데 북한 주장은 그거죠. 자기들하고 남한하고 1+1을 해서 연방국가 만든다는 이야기인데 세계적으로 여러 이 나라들을 보면 연방의 구성 단위를 적게 하면 할수록 이 나중에 국가가 통일 국가가 분열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체코슬로바키아도 있고요, 유고슬라비아도 있고요, 예멘 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 단위를 여기는 무슨 법칙성이 있는 건 아닌데 저는 최소한 한 10개 이상 되는 게 옳다고 보고요. 또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어쨌든 구성 단위를 1+1로 한다는 거는 현재의 권력을 인정하자. 우리는 우리대로 통일국가라는 그 연방제라는 큰 테두리 안에 우리는 우리 주권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지 이걸 제대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보자 그런 게 저는 아니다. 북한의 주장에 이런 그 본질적인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먼저 전제할 필요가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연방제라는 것은 정치 사상으로는 칸트부터 시작합니다. 이 주장이, 이 사상이. 그리고는 이제 칸트라는 사람은 개별 국가를 연방제로 조정하는 것 뿐만 아니고 세계 전체,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연방체를 구상을 할 정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미국까지 연결이 된 건데요. 우리가 이런 흐름에서 볼 때 이거를 무슨 북한이 무슨 연방제라는 말을 쓴다고 이 검기어가 되고 아니 북한 사람이 머리 색깔이 검으면 우리는 그러면 머리 색깔을 하얗게 물들일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좀 이해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남한은 그런데 이제 3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를 했는데 그동안에 이게 이제 1단계가 이제 교류 협력이고 두 번째 단계가 국가 연합이고 세 번째 단계가 통일국가라는 걸 통일국가를 만든다라는 건데 1단계, 2단계는 저는 이거는 남을 할 게 없습니다. 1단계, 2단계는 하루아침에 통일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자. 그 다음에 국가연합 단계에서는 남북이 상설 무슨 그 사무소를 서로 만들어서 협의하자. 근데 남한의 통일론에서도 이 3단계 통일국가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아무런 내용이 없습니다.
이거는 공허한 이야기입니다. 이 통일국가를 중앙 집권형을 할 거냐, 지방 분권형을 할 거냐, 무슨 연방제를 할 거냐, 반방제를 할 거냐에 대해서 그동안 학계에서 논의가 많았지만은 정부로서는 여기 이 내용을 어떻게 하자는 데는 한 번도 말 안 했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도 니네들도 결국 우리 흡수통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남한에서는 이게 지적으로 거의 봉쇄된 상태인데, 왜냐하면 북한 연방제 말만 하면 이 무슨 용공, 자경, 정북 이래 몰아붙이니까 이 말을 못하게 되니까 학계에서 우리 조인 박사님 지금 통일연구원에 계신데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일체 여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 만나면 이제 대화가 된다 해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저는 대학에 있었으니까 비교적 이런 거를 좀 자유롭게 그래도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3단계 통일국가가 어떻게 할 거냐? 여기에 그래도 남한이 경제적으로나 또 뭐 민주주의 여러 가지 면에 상문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 북한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복잡한데요. 북한의 엘리트가 있고 북한의 대중들이 있는데 과거 민주화 사례나 과거 여러 사례를 보면은 지배 세력에게도 소위 미니멈 개런티, 그들이 생존할 수 있다는 체제가 바뀌고 통일되고 할 때 그들도 이렇게 생존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어떤 보장을 해주라라는 거예요. 이게 서양에서는 상원제로, 이게 이제 왕정이 이제 입헌 군주제를 없애버려야지. 프랑스는 없애버리잖아요. 근데 영국이나 다른 데는 다 지금도 왕이 있는데, 그거는 당신들 지배력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민주화를 해야 된다. 라고 해서 나온 게 입헌군주제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상원 같은 거고요. 그래서 그 특권을 지배하지는 못하게 하고, 특권을 인정해주고, 이제 이런 이제 구조인데, 자, 이런 거를 그러면 북한에 어떻게, 북한 싸그리 다 뭐 민중혁명이든 전쟁에서 남한이 뭐 지배하든지, 그러면 이제 싸그리 지배 세력을 없애버리는 거고, 그렇지 않고, 점진적인 어떤 변화 진화 과정에서 북한 내부의 어떤 계획이나 또는 우리가 하고 이제 이 남북한 관계 또 주변 세력이 북한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어떤 그 공진화 과정을 거치면서 자기들도 산업화하고 어느 시기에 민주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뭐 북한 지금 지배 세력이 뭐 보수당이 돼서 정권 형성에 참여하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현재의 어떤 지배 세력을 싸그리 도려내는 방식이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모든 게 그게 명백하게 그렇게 되면 북한 내부나 남북 관계나 세계 상황이 그렇게 돌아간다고 치면 지금 시리아 같은 방식으로 대응을 하겠죠. 그렇죠. 옛날에 어딥니까? 공산권, 이렇게 무너질 때, 알바니아입니까? 예. 거기도 끝까지 자기들 가진 모든 권력을 가지고 대중을 죽이고 다 그렇게 이제 지금 시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집트나 리비아 다 그렇게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북한이라고 해서 그거 다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제일 다루기 힘든다고 봐야죠. 우리가 실제로 북한을 변화시켜서 남북한이 합의할 수 어떤 그 목표에 도달하려고 하면,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어려운 문제가 북한의 그 지배 세력의 존재를 또 그들의 기득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거냐, 인정 안 할 거냐, 이제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어떤 나름대로, 이제 제가 혼자서 고민하다가, 만약에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걸 논의하기는 참 어려울 거라 봅니다만은, 역사상의 어떤 그 진행된 걸 보면은 상원제를 만들고, 상원의 일부를 이제 보장해주고, 그래서 양원제로 돌아가고, 지금은 상원도 대부분 다 그냥 선출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통일국가의 어떤 모델에 대해서 우리가 바람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이런 원리에 맞기도 하고, 동시에 현실 조건도 감안한 통일국가 모델을 지금 내놔야 되는 게 아닌가. 아까 법륜 스님 그 말씀이 남북 양측에 지금 이 모델이 다 지금 이제 적절성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 제3의 모델이 필요하다 하는 진단에 저는 똑같이 공감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게 뭐냐? 우리가 북한 주장이 연방제를 이야기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들 살기 위한 거나 뭐거나 간에 이미 사상이나 철학이나 이론 또는 미국의 스위스의
이미 제도화된 어떤 연방제를 가져왔다는 점은 영리하게 또 도입한 것이고요. 내부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아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고. 그럼 우리의 단계적으로 접근한 것은 좋았지만은 통일국가 모델의 내용이 공허하다는 데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인식을 하고, 그럼 그거를 다 넘어서는 게 그러면 실현할 수 있는 모델이 뭐냐라는 걸 고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양원제가 도입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 분권을 실질적인 분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지방 분권, 중앙 권력, 우리 연방 체제를 만들자. 연방의 구성은 좀 뒤에 논의하기로 하는데 2개로는 안 된다. 저는 10개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뭐 남북이 지금 남한은 지금 우리가 17개 광역 그 정부가 있고 북한은 9개 내지 10개. 막 근데 평안남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렇지만 9개. 평양을 독립하면 10개쯤 되는데요. 그러면 최대 26개, 27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거를 무슨 대전하고 충남을 좀 통합하고 그래서 초강력체를 만들고 해서 이제 그런 걸 따지면 저는 한 16개 정도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나 보는데, 그래서 구성을 좀 더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정부에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역하고 기초정부가 있고, 이게 지금 분권의 개념이 어디까지 적용이 되느냐 하면은, 마을 단위까지.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동네자치, 동네민주주의, 네이버후드 디모크라시까지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맥을 못 추는, 지방선거 하면은 항상 투표율이 제일 낮잖아요.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제일 높아야 됩니다, 사실은. 권력의 양이 대통령, 국회, 그 다음에 이제 지방에 갈수록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기도 하고, 미래를 생각하면 이게 권력의 양이 지방으로 갈수록 더 많아야지요. 그럼 더 많아지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게 스위스 그 지방자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데, 스위스는 지금 여러 사례가 있는데, 미국의 뭐 프로포지션 하듯이, 주민투표 하듯이, 동네 단위에서 2,000명, 3,000명 동네 단위에서 웬만한 중요한 거 다 결정합니다. 이 다리를 놓을 건가 말 건가. 여기 이 지금 공유지에 무슨 뭐 이거를 좀 무슨 활용할 건가 말 건가 하는 것까지 중요한 걸 탁탁탁 해서 내가 내 결정으로 동네가 바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가 엄청나게 강력하죠. 우리는 지금 그게 그 주민투표라는 게 제도는 있습니다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워가지고요. 삼척에 무슨 뭐 핵발전소를 한 해 만에 하는데 이거를 관이 개입해가지고 투표 구성 요건이 안 되게 해서 지금 지난번에 무력화시켜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 동네에 핵발전소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만큼 그 동네 중요한 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면 훨씬 중요한 게 삼척에 원전이 들어오냐 마느냐는 문제인데, 그거를 관이 개입해가지고 거기다가 뭐 중앙권력까지 개입해가지고 막 무산되게 세상에 이런 수준의 우리가 지방자치인데, 그런 걸 감안하면은 자 분권 체제인데, 분권의 그 수준이 굉장히 다양하고 갈수록 더 강력한 어떤 권한을 주고, 여기에 주민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그 직접 참여, 직접 투표, 직접 민주주의가 지금보다 훨씬 이렇게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우리가 체제를 새롭게 구상하자.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 이런 변화가 진행되면 북한의 인민 대중들이 볼 때 앞으로 이게 우리도 변화하면 남한이 만드는 저런 질서 속에 지금 북한에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사는 이 구조보다 남한이 만들어내는 이 질서가 우리한테 훨씬 좋다. 훨씬 자유롭고 훨씬 참여할 수 있고 훨씬 우리가 자치해서 우리가 정말 주인 되는, 우리 각자가 지방에서 주인이 되고 대통령 선출하는 까지 주인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 수 있다. 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다. 내 주장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라는 믿음을 우리가 줘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전혀 다른 지금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정말 어떤 새로운 그 어떤 단계의 정치 질서, 사회 질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훨씬 더 진전된 모델이다. 이거를 제3의 어떤 모델을 우리가 제가 몇 가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이렇게 통일적 모델로 만들 건가 하는 문제는 좀 더 많이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우리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갈 때 그것이 북한에 대해서
북한을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고 또 자기들이 느낄 때 지금보다 훨씬 이게 좋은 상태가 된다는 데 대한 어떤 믿음, 희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저는 지금 단계 중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 교수님께서는 통일로 가는 길에 우리가 먼저 우리 사회 제도의 내부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요지 말씀하시고 조금 더 말씀 또 본선생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개념적인 문제가 있어요. 연방과 연합이라고 할 때는 군사권, 외교권, 주요 내정권, 예를 들어 경제 분야에서 거시경제 지표로 관리한다 이런 겁니다. 물가, 외환. 그러니까 군사권, 외교권, 주요 내정권이 연방정부, 중앙정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있으면은 우리가 연방이라고 하고 각 지역정부에 있으면 연합 이렇게 해요. 아까 선생님 먼저 말씀하신 결합도가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방이야말로 단단한 결합을 군사권, 외교권, 주요 내정권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사실은 통일이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 교수님 잘 지적했듯이 1대1 연방은 지구상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방은 적어도 가입하는 지역 정부가 많으면 많을수록 없고 최소한 10개 이상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방금 말한 17개 플러스 9개 이런 지역 정부의 단위를 다양하게 하면서 중앙정부, 연방정부가 군권, 외교권, 주요 내정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되잖아요. 통일 아닙니까? 이런 미래상을 우리가 생각해보자. 이런 점에서 오늘 논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교수님께서도 통일로 가기에 우리 내부의 어떤 변화, 계획이 전제되는 이런 말씀을 들어가셨고 또 이런 문제는 또 법률이 설명하는 평소의 지론식이라고 합니다. 또 한번 가는 길에 좀 정리가 현실적으로 좀 접근해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일본은 우리를 36년간 지배했는데 사실 일본하고 우리는 적대 관계죠. 그런데 이웃에 있으면서 적대 관계로 가는 게 나은 건가? 그렇지 않으면 서로를 인정하고 교류 협력하는 게 나은 건가? 일본하고 지금 우리는 아직도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 위안부 문제에서 갈등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본하고 보면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교류 협력 안 하는 게 우리한테, 일본은 놔놓고 우리한테 유리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지난 50년을 돌아보면 많은 부작용도 있고 아직도 갈등이 있지만 그래도 한국과 일본 간에 과거를 뛰어넘어서 교류 협력하는 게 우리한테 훨씬 이로웠다. 또 중국하고도 6.25 전쟁 때 100만 대군을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엄청난 서로의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적대 국가라도 이보다 더한 적대 국가가 없죠. 그런데 그런 중국하고도 우리가 20년 전에 국교 정상화를 하면서 지금 한중 관계를 볼 때 계속 적대 관계로 온 게 유리했느냐? 안 그러면 교류 협력을 한 게 유리했냐 하면 교류 협력을 한 게 훨씬 유리했다. 그럼 한중 관계 지금 아무 문제도 없느냐? 아닙니다. 아직도 한중 관계 역사 문제나 여러 문제에서 갈등이 아주 많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세계적인 추세로 봤을 때 과거가 어쨌든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또 전쟁이 없는 평화 제도로 가는 게 이웃 간에 낫다. 북한이 꼭 우리 민족이 아니라도 남북 관계를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평화 체제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그리고 교류 협력을 하게 될 때 남북 간의 상호 이익이다. 이런 면에서 교류 협력,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고 교류 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이 보편적인 일이지 같은 민족이니까 해야 된다는 건 넘어서는 일이다. 그런데 이제 같은 민족이니까 이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고 평화가 유지될 때 우리는 같은 민족이니까 조금 더 결합도를 높일 수가 있지 않겠느냐. 마치 이 중국에 있어서 이 대만 관계나 홍콩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는 각자의 독립성을 인정하지만은
그 남의 나라하고 하다는 조금 더 협력도가 높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있어서 저는 뭐 국가연합으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독자적인 군대도 가지고 뭐 독자적인 정부도 가지고 외교권도 갖지만은 그러나 일본하고 한국, 일본하고 저기 중국하고 한국보다는 더한 결합도를 가질 수가 있다. 다시 말하면 뭐 올림픽에서 단일팀을 구성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를 풀 수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이제 하나의 체제로 간다고 할 때는 여기까지는 각자 체제를 가니까 문제가 없는데 하나의 체제로 결합도를 더 높이자 할 때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면에서 아까 교수님도 지적했지만 단일한 정치 체제 또는 국가 체제를 가지면서 그게 아닌 각자의 체제를 가지면서 연방제라는 말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뭐라고 말하든 연합의 성격이지. 그러면 이제 단일 체제를 가야 되는데 각자 자기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통일을 얘기한다면 여기까지는 연합까지는 사실상의 통일이지 완전한 통일은 아닌데 완전한 통일로 가려면 그것이 무슨 체제든 단일한 체제를 가야 되는데 각자의 체제도 유지하면서도 단일한 체제로 간다고 할 때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안 중에는 그게 연방제밖에 더 있느냐. 연방제 외에 다른 방식은 아직 개발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럴 때 그 연방이 이제 남북 연방이라고 하는 문제는 남북 간의 갈등도 부추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의 어떤 발전 과정에 이게 그러니까 과거를 청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이게 발전 모습인가 이런 문제에서 아까 성 교수님이 얘기한 대로 연방이 될 때는 다연방이 돼줘야 이게 단일성도 높이고 독자성도 가질 수 있는 성격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자 하는 문제 하나하고 즉 우리가 통일이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있으려면 이렇게 가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거 아니냐. 주장은 뭐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에 저는 통일 문제를 놔놓고 남한 사회 안에 국가 발전 모델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도 이 분권이라는 게 통일 안 해도 분권은 우리가 어차피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분권 없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킬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 이런 우리 자체의 필요성, 그러니까 남한의 국가 발전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또 북한과 함께 가는 통일의 가능성까지 생각해 볼 때 이 둘은 일치한다는 거죠, 목표가. 그러니까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려니까 통일이 안 되고 통일하려니까 민주주의 발전 못 시키고 이런 게 아니라 민주주의도 발전시키고 통일도 가능한 게 바로 다연방 아니겠느냐. 그럴 때 현재 우리 사회 안에도 이 분권을 좀 확대시키려 그러면 광주하고 전라남도를 분리하는 방식이 이 하나의 인구 구성이나 자연 환경이나 문화나 모든 것을 개선할 때 그게 분권의 의미에 부합하지 않지 않느냐. 이건 인위적으로 만든 거다. 우리가 보통 이 분권을 얘기할 때는 과거 역사적 경험이나 자연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공통점을 가지고 그렇죠. 이 어떤 개 형성이 되지 인위적으로 이렇게 인구가 좀 된다고 가려고 이거는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 본다면 좀 더 적은 규모로 나눠도 소위 광주 전남은 하나가 돼야 되고 돼야 된다. 근데 보통 이 하나의 이 자치 이 정부가 어느 정도의 자립성을 가지려면 인구가 한 500만 정도는 돼줘야 이게 자체의 어떤 자립성을 좀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는 광주, 전남, 전북 앞에서 역사적 배경이나 자연 환경이나 어떤 문화적인 정서까지 다 생각해 본다면 인구로 봐도 한 500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 호남 또는 전라도 지방자치정부, 충청도 지방자치정부, 경상도는 합하면 1,300만 정도 규모가 되니까 그렇게 가도 되지만은 현재 이 경상남도하고 울산, 부산, 그다음에
대구 경북을 나눌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남한 안에 적어도 7, 8개의 어떤 자치정부를 구성하는 이런 국가 모델을 먼저 만들어 가지고 우선 운영을 좀 해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안에도 이거 지금 경험 없는데 운영하면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북한까지 합해간다면 이게 마치 통일이 이게 지방자치가 안 되는 원인인 같이 핑계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국가 모델을 바꿔가지고 운영을 해보고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해낸다면 앞에서 성 교수님 얘기한 대로 북한의 지도층이나 주민이 봤을 때도 저런 시스템이라면 뭐 함께 살아도 굳이 따로 살고 뭐 함께 살아도 큰 문제가 없겠다. 북한도 뭐 평안도 지방정부, 뭐 함경도 지방정부, 황해도 지방정부 이렇게 구성하고 강원도는 다 부족한데 남북이 합해서 하나의 지방정부로 구성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어떤 새로운 국가 모델을 만든다. 이럴 때 저는 이게 통일을 위해서 우리의 민주적 발전을 희생하자는 것도 아니고 민주적 발전을 위해서 통일을 저해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통일을 위해서도 우리의 민주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이게 같이 가는 문제가 아니냐.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의 즉 과거 청산형 또는 기득권 유지형 어떤 그런 통일 방안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적 모델로서의 어떤 새로운 통일 국가 모델을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스님이 앞에 워낙 중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의견을 좀 빼고 다음 기회에 지금 오늘 스님하고 저하고 사실은 이렇게 직접 뭐 어떤 주제를 놓고 토론한 걸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아주 옛날부터 서로 생각을 공유했던 것처럼 거의 모든 주제에 대해서 지금 의견이 다 일치합니다. 느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조일 박사님도 예전부터 알던 분인데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렇게 축구 연방대 등등에 대한 인식 구성에 대한 문제 이런 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의견을 맞추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비슷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스님 말씀 중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느낀 거는 우리가 남한 내의 정치 체제를 중앙 집권형을 하자, 분권형을 하자, 무슨 뭐 단일 국가 체제로 하자, 무슨 연방체를 하자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마치 통일을 위해서, 통일을 목적으로 거기에 가기 위해서 예비적인 어떤 그 내부 개혁 과정으로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한국이 지금 이제 산업화가 됐고 민주화가 돼서 지금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되고 이것이 우리 이 국민들의 삶을 이렇게 높이는 쪽으로 이제 앞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 계획이 돼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어떤 중앙지방의 관계 이 질서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계획 과제가 놓여 있는데 이것을 좀 제대로 해보자. 그렇게 말할 때 대개 이제 민주주의 체제를 하면서 지방자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민주주의의 어떤 원칙에 부합하게 그 정신에 가장 부합하면서 분권과 그러니까 지방자치, 이 자치, 생활 단위에 있어서 이 로컬 오토노미, 이 셀프 가버먼트, 지방 자율 지방 자치를 가장 제대로 보장하는 원리가 이게 연방주의적인 원리라고 봅니다. 연방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뭐 사상적으로는 고대 이 소아시아 중동 지역의 그 기독교의 뭐 성경에도 이 원리가 나와 있고요. 유대인들이 그 대개 당시에는 유목민 생활을 하고 일종의 뭐 수렵 채집하는 이런 데 생활을 하는데 이게 단위가 커질 때 형성하는 그러니까 각 소집단들이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데 조금 더 큰 단위를 만들자고 할 때 나온 원리가 이게 연합의 원리고 이 연방의 원리
였기 때문에 이것은 뭐 오래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 건데요. 이게 이제 근대에 와서 민주화되면서 그런 민주주의 하면서 자치를 할 때 가장 그러면 그 기본 단위에 대한 권한을 어디까지 줄 거냐라고 할 때 여기에 이제 생각이 이 사상과 어떤 철학과 어떤 원리가 갈라지는데요. 하나가 이제 소위 국가주의, 스테이티즘 혹은 중앙주의, 센트럴리즘의 흐름이 하나. 이거는 프랑스 혁명에서 뿌리를 둔 흐름이고요. 다른 하나가 이제 그 원리로는 우리가 서브시디애리티, 보충성의 원리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모든 권력과 의사결정권을 주권자 가까운 데 놔둬라. 주권자가 모든 걸 결정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수도 주권자 가까이에 모든 권력을 주라. 근데 주권자가 할 수 없는 거를 아래에서부터 위로 위임을 했어요. 위임. 아까 국가주의하고 중앙주의라는 건 모든 권력은 중앙에 존재하고 그것을 중앙이 다 결정 판단하는데 아주 작은 것을 하부 단위에다가 위임해 주는 게 이게 이제 국가주의 중앙주의 원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이 서브시디애리티라고 하는 것은 보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권한을 맨 밑바닥 주권자 가까이 두고 위로 다시 보내주라는 전혀 다른 지금 사상이고 다른 원리인데 연방주의는 사실 이 두 가지 원리를 다 동시에 연방 정부가 할 일이 있고 지방 주정부가 할 일이 있고 이것은 이제 소위 주권을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걸 divided sovereignty 이 주권을 이제 분리한다는 이야기인데 이 원리와 이 제도가 참 잘 나타내는 게 이제 미국 헌법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다른 원리를 지금 전혀 다른 어떤 접근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한국은 뭐냐? 한국은 일본 식민 지배를 받았고 식민국가. 이 식민국가라는 것은 프랑스 혁명 후에 나타난 큰 강력한 중앙집권 국가. 이거를 이제 유기체적 국가다 무슨 뭐 영어로는 오게닉하고 인디비시브 나눌 수 없는. 그래서 그걸 중앙정부가 틀어진다는데 그거를 그 모형에 가장 근접하고 훨씬 더 강한 게 이제 일본 식민 체제라고 볼 수 있고 일본의 군국주의 체제고 그게 한국에 오는 이제 식민국가 체제인데 그걸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조선 시대의 그 중앙집권 국가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조선 시대의 국가라는 것은 고려보다는 그 중앙집권성이 강했지만은 그래도 지방에 가면 지방을 통째로 다 지배를 못했다고요. 지금 일본 식민국가라는 것은 중앙에 행정 파트 보내고 경찰 보내고 군대 보내고 교육 보내고 세금 관련 보내고 이 모든 촉수를 지방까지 뻗어서 다 세밀하게 관리 통제하는 게 이제 식민국가 돼. 그럼 박정희 체제 들어서 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만들어 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고 이거를 새로운 어떤 그 건국 주체들이 돼서 건국의 이 아버지들이 모여서 바람직한 제도를 만들자 이런 과정 없이 지금까지 이제 오는 과정에서 이게 또 분단이 되고 남북이 전쟁을 하고 박정희 체제, 김일성 체제 이래서 도저히 전 세계에서 어떤 나라에서 볼 수 없는 옛날에 이걸 뭐 난공불락의 국가다 무슨 뭐 이런 표현도 제가 썼는데요. 난공불락의 국가가 된 거죠. 그거를 지금 민주화적으로 한다 하는 정도지. 지방자치, 이거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솔직히 말해서 한 주도 안 되는 지방자치. 아까 삼척 주민들이 자기 동네에 핵발전소가 들어오는 것을 찬성할 거냐 반대할 거냐, 밀양에서 이 송전탑이 지나가는 걸 우리가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아무 결정을 했고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 우리가 그 해방 시기에라도 우리 미래의 어떤 질서 어떤 걸 만들 거냐를 만약 선택했더라면 그러고 막 여러 논의를 거쳐서 했더라면 이런 집 국가가 안 됐겠죠. 그런데 지금 그 국가 체제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제가 이제 선생님 말씀 듣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는 지금이라도 이 원리에 맞는 걸 우리가 선택을 하자. 그래서 우리는 참 거대한 중앙집권형 국가주의 어떤 모델이 지금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데 이것에서 드러나는 질서를 만들어내는 우리가 대국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뭐 얼마 전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중국이 대국으로 굴기하기 위해서 전 세계 선진국들을 다 조사를 했는데 1편 영국인데요. 영국이 어떻게 해서 이게 선진국이 됐나? 영국은 자유주의. 왕정에서부터 이제 입헌 군주제를 거쳐서 자유주의를 창안하고 그 자유주의 원리에 맞는 민주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이제 그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자유시장 원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독일은 어떤 사상을 만들고 어떤 제도를 만들고 스웨덴은 어떻게 했고 미국은 어떻게 했고 우리 이거를 따지면 그거를 자기들이 어떤 그 원하는 질서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고 그 보편적 원리를 구현하는 정치 제도를 만들고 사람들의 삶을 이렇게 넉넉하게 그 행복하게 갈등을 줄이는 그런 사상 원리 질서 제도를 만들어낸 나라들은 지금 다 선진국을 보시는 거죠. 저는 선진국을 말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럼 대한민국은 뭐냐라고 할 때 대한민국은 경제가 지금 11위, 12위쯤 되는데 사상이나 제도 면에서는 독자적으로 만든 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하다가 조합해서 그냥 우리가 그냥 쓰고 지금 이 제도는 이게 우리를 이렇게 해방시키고 우리의 능력과 사상과 이걸 이렇게 드러내는 것보다는 이걸 누르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 오늘 선생님 말씀 듣고 맞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정말로 북한 좀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 남한에서부터라도 우리에게 맞는 어떤 원리 질서 제도가 뭔가 우리 모든 국민 모든 대중들의 소망을 이게 실현하는 그래서 우리도 신이 나고 우리도 신바람이 나는 어떤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간절하게 고민하고 간절하게 추구하다 보면 이게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어떤 보편적 어떤 사상과 원리가 되지 않겠나.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했고 무슨 스웨덴이 무슨 삼인주의가 됐고 독일은 자기들대로 사회적 시장 경제라는 걸 만들었고 미국은 연방주의 만들었고 그럼 우리는 뭐냐? 이 고민을 우리가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 새로운 사상 원리 제도를 만약 만들면 그게 새로운 실천,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낸다면은 그게 우리에게 복된 것이고 우리가 살만한 것이고 이거를 북한이 보면 그다음 그걸 다 지켜보겠죠. 북한이 보면 적어도 북한도 이렇게 무슨 악마들이 통치하는 그런 세상이고 말 잘 듣는 무슨 그 동물들이 그냥 부모 말만 듣고 하는 그런 지금은 좀 그렇게 보이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어느 단계가 되면 남한이 가고 있는 이 길을 보고 이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세상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주는 거 저는 그게 중요한데 다 그렇게 해나가긴 하고요. 저는 그래야 이게 변화가 우리가 남한부터 올바른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올바른 제도를 만들어 갈 때 비로소 북한이 이 선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지